안녕하세요. 3일회계법인 글로벌 텍스 서비스 본부에서 해외 파견 인력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박주희 파트너입니다. 제가 이미 얼굴을 뵌 분들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을 텐데요. 오늘 웨비나를 통해 인사드리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세미나가 아닌 웨비나로 진행을 하게 된 가장 큰 이유가 코비드19일 텐데요. 코비드19는 글로벌 모빌리티 분야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글로벌 기업 같은 경우에는 원격 근무나 버추얼 어사인먼트 등을 글로벌 모빌리티에도 적용하려는 움직임이 있기는 한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한국 기업이 해외로 진출할 때 본사 인력을 파견한다는 것은 필수 불가결한 요소로 여전히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웨비나를 진행을 해보려고 하고요. 첫 번째 세션은 우선 해외 주재원은 국내 거주자인가? 라는 주제로 먼저 논의를 해볼 거고요. 두 번째 세션에서는 기업이 해외 진출을 할 때 해외 파견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될 사항들에 대해서 설명을 해보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 세션 같이 진행해 주실 양성혁 회계사를 소개합니다. 안녕하세요. 3일회계법인 글로벌 텍스 서비스 본부 양성혁입니다. 네, 해외 주재원은 거주자인가 라는 주제는 사실 10년 전부터 제가 고객분들께 계속 들어왔던 질문인 것 같은데요.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주제를 갖고 다시 논의를 하게 된 배경은 뭘까요? 네, 해외 주재원이 파견 기간 동안 여전히 국내에서 거주자인지 여부는 소득세법과 조세조약의 규정을 같이 검토하게 되는데요. 과거에는 주로 대법원 판례나 얘기 등에서도 주재원의 거주자 주의를 소득세법상 규정에 따라 판례한 사례가 대부분이었습니다. 다만 최근 들어 조세조약상 판단 기준에 따라 판정하는 사례들이 늘어나고 있음에 따라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논의해보고자 본 주제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특별히 소개를 시켜줄 만한 최근 판례가 있을까요? 네, 먼저 2019년 3월에 나온 대법원 판결인데요. 이 사건은 해외 프로리그에서 뛰고 있는 한국인 축구 선수가 과연 한국 거주자로 보아 국내에 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당시 구단에서는 선수와 가족이 거주할 수 있는 사택을 제공하고 있었고, 동시에 국내에서도 본인 명의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었고, 부모님은 해당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본 선수도 오프시즌이나 기타 휴가차 한국 방문 시에도 아파트에서 부모님과 함께 거주를 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원심에서는 일본에서 거주하고 있는 직업을 가졌기 때문에 일본 거주자로 보고, 동시에 국내에서도 생계를 같이 하고 있는 가족이 있어 거주지가 있기 때문에 소득세법상 주소가 있는 것으로 보아 한국에서도 거주자로 판정하여 양국 거주자로 판정하였습니다. 결국 조세조약에 따라 거주지국을 판정을 하였는데, 원심에서는 국내에서는 자기 소유의 아파트가 있고 해당 아파트에 자기의 주민등록을 등록하였습니다. 반면 일본에서는 구단에서만 제공하고 있는 사택만 있었기 때문에 항구적 주거를 볼 수 없다라고 판단하여 본 선수는 우리나라의 거주자로 봐야 한다고 판결했습니다. 반면 대법원에서는 구단에서 제공한 일본의 사택도 항구적 주거로 보아 양국의 항구적 주거가 있으므로 그 다음 판단 기준 이해관계 중심이 어느 국가에 더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일본에서 프로 선수로 활동하기 때문에 일본의 경제적 이해관계가 더 깊다라고 판단하여 일본의 거주자로 최종 판결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이 이 축구 선수의 사례는 사실 주재원보다는 국내 법인에서 퇴사를 하고 현지에서 채용된 근로자의 사건과 좀 비슷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이 판례의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은 대법원의 판례나 등을 봤을 때 국내 소득세법 규정만으로 더 이상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양국 거주자일 경우 조세조약에 따라 규정한 순서에 따라 거주자 일부를 판정한다는 점 때문에 소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네, 그럼 이제는 조세조약상의 규정도 판결의 중요한 요소로 작용을 하는 걸로 보이는데요. 조세조약상의 내용을 살펴보기 전에 기존에 저희가 국내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 규정이 어떠했는지부터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간단히 소득세법상 거주자가 무엇인지 나눠보자면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개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동법 시행령 및 또 집행 기준에 따르면 이 한국에서 183일 이상 거주하지 않더라도 거주자로 분류가 될 수 있다라는 사정에 대해서 충분하게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고 있는데요. 한국에 자산이 있다거나 국내에 가족이 있다거나 어떤
이해관계가 있다거나 이렇게 국내에 어떤 생활의 근거가 있다라고 판단될 경우에는 국외에서 체류하는 기간에도 국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를 하고 있고, 특히 해외 법인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 한국 주재원 분들 같은 경우에도 국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가 된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일반적으로 거주자라고 이렇게 판정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해외 주재원들 같은 경우 보통 국내 소득세법상 거주자로 보통 보는 경우가 많았던 게 이런 이유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조세조약상의 규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이렇게 국내 세법상 한국에서도 거주자가 되고 현지 세법상 현지에서도 거주자가 되었을 경우에 국내 이중 거주자라고 판단이 되어 그 각 국가 간의 조세 조약에 따라서 거주지국을 판정하고 있는데요. 항구적 주거, 뭐 인적 이해관계, 또 경제적 이해관계, 그리고 일상적 거소 등 이런 여러 가지 요건들을 판단하였을 때 어느 더 한 국가가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여 거주지국을 판단하게 됩니다. 그럼 지금 말씀하신 요소들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는 건가요? 종합적으로 판단을 한다기보다는 먼저 항구적 주거지가 어느 국가에 있는지 제일 먼저 첫 번째 중요하게 판단하는 요소가 될 거고요. 그 항구적 주거가 양 국가에 있을 경우에만 그 다음 요건인 인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어느 국가에 더 있는지 이 부분을 판단하게 될 것입니다. 아, 그럼 이게 순차적으로 해서 첫 번째 요건이 만족이 되면 그 다음 요소들은 고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걸로 해석을 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럼 도대체 항구적 주거라는 게 어떤 의미인가요? 네, OECD 모델 조세조약 커멘터리에 따르면 항구적 주거란 여행 또는 출장 등의 사유로 임시 체류하는 곳이 아니라 언제든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형태의 주거로서 개인이 소유한 부동산인지 혹은 뭐 임차하여 사용하는지 등의 사정은 항구적 주거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사항은 아닙니다. 그러면 해외 주재원 같은 경우는 보통 회사에서 파견국에 사택을 제공을 해주잖아요. 네, 네. 그런 경우라면 그 사택도 항구적 주거로 인정을 받을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언제든지 사택에서도 저희 주재원 혹은 가족들이 살 수 있는 어떤 주거의 형태이기 때문에 그 사택도 충분히 이제 항구적 주거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그럼 반면 한국에 남아있는 내 명의의 집이 있다고 했을 때 본인 명의의 주택을 보통은 이제 파견을 나가시면서 임대를 하잖아요. 그럼 임대를 하게 되면 내가 언제든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안 될 것 같은데 그런 경우라면 내 명의의 주택이 있다고 하더라도 항구적 주거가 없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이해하신 대로 한국에 내 본인 소유의 아파트가 있다 하더라도 타인에게 그 해당 부동산을 임대를 해줬을 경우에는 개인이 들어서 살 수 없는 거주 공간이기 때문에 한국에 항구적 주거가 있다라고 판단할 수 없습니다. 아, 그럼 만약에 내 명의가 아니더라도 뭐 부모님 명의의 주택이 있고 내가 들어왔을 때마다 그 부모님 그 명의의 주택에 계속 그 거주를 한다면, 체류를 한다면, 그리고 그 부모님을 실질적으로 내가 부양을 하고 있다면 그런 경우라면 항구적 주거로 볼 수도 있나요? 네, 충분히 그 공간도 나의 소유의 부동산도 아니고 어떤 내 명의가 등록된 곳은 아니지만 내가 한 개인이 언제든지 들어가서 지낼 수 있는 공간으로 분류돼서 충분히 항구적 주거가 있다라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러면 만약에 항구적 주거가 해외 주재원 같은 경우는 한국에도 있고 파견국에도 있고 이런 경우가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 경우에는 인적 및 경제적 관계를 본다고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일까요? 네, 양국가의 항구적 주거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결국 다음 판단 기준인 중대한 이해관계 중심지, 즉 양 채약국 중 개인의 인적, 경제적 이해관계가 밀접한 국가가 어딘지를 먼저 살펴보아야 하는데요. 이는 가족관계, 사회관계, 그리고 직업, 고용관계, 뭐 정치, 문화, 사회활동, 뭐 사업 장소, 그리고 또 재산의 유무, 이 정말 여러 가지 종합적인 것들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게 됩니다. 네. 보통 주재원분들은 국내 기업과 고용 관계를 남겨두고 가기 때문에 이제 뭐 직업적인 내용이나 이런 거는 뭐 쉽게 증빙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밖에 사회적 관계 이런 것들은 굉장히 애매한 기준이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 조세 조약이 그러면 다 비슷한가요? 이런 순차적인 요소들이 다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보면 될까요? 네, 일반적인 조세 조약의 그 내용들은 대부분 다 비슷한 항목을 가지고 거주자 지위를 판정을 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이제 일부 몇몇의 국가의 조세 조약들은 좀 더 구체화하고 있거나 좀 다르게 해석을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뭐 미국의 같은 경우에는 항구적 주거를 개인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장소다라고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이는 한국, 미국 모두 주거지가 있다라고 한다면 가족과 함께 거주하는 국가가 항구적 주거가 있다라고 보아 해당 국가의 거주자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일부 국가의 경우 조세조약상 거주자 판정을 하기 위해서는 우선 양 국가의 이중 거주자가 돼야 한다라는 사실이 인정돼야 하는데, 뭐 영국이나 독일 등 조세조약에 따르면 체납국에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할 의무가 있는 개인은 조세조약상 거주자로 포함하지 않아 이중 거주자로 보지 않는 경우가 있으므로 이 부분도 참고해 주셔야 합니다. 그럼 조세 조약이 있다고 해서 뭐 당연히 봐야 되는 건 아니고 그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볼 필요는 있겠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렇게 조세 조약 내용만 봐서는 사실 구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판단하는지 조금 혼선이 있을 수 있는데요. 뭐 다른 판례를 좀 소개해 주실 만한 내용이 있을까요? 네, 한 가지 판례를 또 추가로 이제 설명을 이제 나눠드리자면, 이 부분도 동일하게 해외에서 뛰고 있는 운동 선수가 과연 모두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인정되느냐라는 점을 나누고 있는 건데요. 결국은 한국에서 비거주자로 인정될 수도 있고 거주자로 인정될 수 있다라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해당 사건의 프로 선수는 양국의 항구적 주거를 두고 있다라고 보았고, 중대한 이해관계가 어느 국가에 더 있는지를 보았는데요. 해외에서 가족과 함께 체류한 사실이 없었고 연봉 대부분을 국내로 송금하여 한국의 이해관계가 더 한국에 좀 더 이해관계가 깊다라고 판단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이 프로 선수는 한국에서 거주자로 판정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또 다음 한 가지 더 판례를 나눠드리자면, 본 사건도 비슷하게 한국에서 결국은 거주자로 판정이 되었는데요. 본 사건에서 연봉 상당액을 국내로 송금을 하였고 또 그 가족이 생활 자금으로 국내에서 사용된 점은 전 판례와 비슷합니다. 다만 여기서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가족들이 소득 대비 신용카드 사용액까지 컸다는 점도, 이 부분도 과세 당국이 운동선수의 연봉으로 가족들이 국내에서 소비한 부분으로 국내 이해관계가 더 크다라고 처분한 사실인데요. 이렇게 그 개인의 이해관계를 포함하여 그 가족들이 소비 패턴까지 분석을 하는 이런 부분까지 이런 거주자 판정 기준의 한 가지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점도 충분히 이해하고 계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리그에서 뛰고 있는 같은 운동선수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분은 거주자로 판결한 사례도 있고 어떤 분은 비거주자로 판결이 된 사례도 있다라는 점이 좀 어떤 부분을 봐야 되는지를 네. 좀 시사하는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우리가 지금 오늘 해외 주재원은 거주자인가라는 주제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계속 운동선수를 얘기를 하고 있어서요. 근로자와 관련된 판례는 없습니까? 네, 관련된 판례도 한 가지 있는데요. 이 사건은 해외 법인 소속의 근로자인 경우이긴 한데 싱가포르로 출국을 하여 현지에서 재외국민 신고를 하고 현지 영주권까지 취득한 케이스입니다. 국내에 남아있는 이해관계라고는 본인 소유 부동산밖에 없고 해당 근로자 소득은 싱가포르에서 발생하는 점, 그리고 가족과 함께 싱가포르에서 거주하고 그 자녀들도 싱가포르에서 학교를 다니고 있는 점,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한국보다는 싱가포르에 더 중대한 이해관계가 있다고 판단되어 국내에서 비거주자로 판정이 된 사건도 있었습니다. 네, 한 가지 더 마지막으로 이제 공유하고 싶은 케이스가 있는데요. 본 사건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랫동안 현지 해외에 장착해서 회사를 설립하여 사업을 영위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에서 거주자로 판정된 부분입니다. 배우자와 함께 국내에서 부동산을 취득하였고 임대사업을 국내에서 운영을 하였고 자녀들도 초중 고등학교들은 해외에서 다녔지만 국내 대학으로 입학 및 졸업을 한 점, 이런 것들을 보아 국내에 여전히 해외에 체류한 기간에도 주소를 둔 개인으로 보고 이 개인에게 거주자로서 소득세 납부 의무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였는데요. 이 청구인이 결국은 이중 거주자로 보여져 결국은 조세 조약에 따라서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는데, 이 또한 이 국내에 양 국가의 항구적 주거가 있다라고 판단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제 중대한 이해관계가 어느 곳에 더 있는지를 봤는데요. 국내 다수의 부동산을 보유하고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고 있고 또 청구인이 운영하는 사업의 주 거래처가 국내 업체인 점 등 또 다른 한국에 밀접한 이해관계가 더 있다라고 판단되어 결국 조세조약상으로도 한국의 거주자로 판정된
케이스입니다. 이 케이스의 경우에는 그 거주자로 판정된 사업자 이외에도 그 자녀에게도 영향이 있었다고요? 네, 이 자녀에게도 거주자로 분류가 되어 이 자녀에게 증여된 증여세가 부과되었는데요. 결국 그 개인의 거주자 지위를 판정을 떠나서 같은 케이스에 포함된 자녀의 케이스까지도 같이 검토되어서 그 자녀도 거주자로 분류되어 자녀에게도 추가적인 소득세 신고가 의무가 있다라는 사실 케이스 이런 예시가 있다라는 점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렇게 거주자랑 비거주자를 구분하는 이유가 뭘까요? 뭐가 중요하길래 이렇게까지 거주자에 대한 소송이 많은 거죠? 네, 일단 국내 세법상 거주자로 분류가 되는 경우에는 전 세계에서 벌어들인 소득뿐만이 아니라 기타 추가 해외 금융계좌 신고라던가 해외 부동산 신고 의무 같은 추가적인 신고 의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거주자로서 추가적인 신고 의무가 발생하는 뿐만이 아니라 또 비거주자 분들께서는 또 한국에서 양도소득세 계산 시 어떤 과세 대상 자산이 거주자와 다를 수 있으며 또 1세대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혜택 등 또 다른 어떤 기타 장기보유 특별공제 등의 거주자에게만 제공되는 혜택 등이 비거주자에게는 적용되지 않는 점, 그리고 또 비거주자로서 상속 증여세 계산 시에도 국세청에서 추후 소명 대응 요청 가능성이 있는데 이는 해외에서 적절하게 국외소득이 신고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국세청에서 중점적으로 이제 쟁점을 다룰 거기 때문에 충분히 분쟁 가능성이 있는 부분을 좀 참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소득세뿐만 아니라 단순히 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뿐만 아니라 다른 증여세, 뭐 상속세, 양도세 등에 있어서도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구분이 좀 중요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주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해외 주재원에 대해서 어떤 기업에서는 이미 그 거주자로 간주를 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지원을 하거나 개인들에게 안내를 하는 기업도 있을 것 같고 그렇지 않은 기업도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이 시점에서 이런 판례들을 다 고려를 하게 되면 더 혼란스러운 부분이 발생할 것 같은데요. 이 시점에서 저희 회사 담당자로서 어떤 내용을 고려를 해야 될까요? 네, 일단 회사 담당자로서 고려를 해야 될 부분은 세무상 의무를 떠나서 그 개개인의 회사의 HR 이슈도 함께 고려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비거주자로 판정되었기 때문에 일부 주재원에게만 소득세 신고 의무를 제공하지 않고 또 일부 국가에서는 거주자로 판정이 되기 때문에 그 국가에 대해서만 소득세 신고 의무 등 지원 등을 한다면 주재원 간 형평성 저해도 있을 뿐더러 또 비거주자로서 국내에서 미신고하였을 경우에는 주재원 개인에게 미칠 수 있는 어떤 세법상의 혜택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또 주재원 개인이 국내에서 추가적으로 활동할 수 있는 신용대출 활동, 이런 금융거래 활동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한이 있기 때문에 국내 회사 담당자 분께서는 이런 개인의 소득세 컴플라이언스 의무뿐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개인의 상황까지도 충분히 고려한 후 결정을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럼 양성혁 회계사께서는 회사 담당자에게 즉 임직원들의 해외 주재원들의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도록 권장을 하실 예정입니까? 네, 우선은 거주자로서 그 주재원들의 국외 원천 신고까지 거주자로서 세무 신고 이행을 좀 지원을 함으로써 이중과 세소 등은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어떤 추가로 있어질 주재원 간 회사가 발생할 수 있는 어떤 분쟁 사건 등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충분히 미리 거주자로서 어떤 특별한 어떤 비용적인 측면이 있는 것이 아니라면 충분히 거주자로서 지원을 하는 것은 뭐 충분히 타당하고 당연한 사항으로 보입니다. 네. 네네네. 회사가 개인의 특히 아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뭐 그 주재원 개인의 상황 자산을 파악하기도 힘들 뿐더러 특히나 그 주재원 가족의 신용카드 내역이나 이런 것까지 미리 생각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회사가 주재원들에 대해서 일괄적으로 당신은 거주자입니다, 비거주자입니다를 결정해 주기는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 있어서 뭐 주재원이 해외 파견을 나가서 본연의 업무에 집중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내에서의 난컴플라이언스 이슈가 생기지 않도록 사전에 방지를 하려면 아무래도 이제 보완적인 장치로
거주자로서 신고를 지원을 하는 것이 조금은 더 보수적인 접근일 것으로 보입니다. 네, 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주재원은 거주자인가라는 세션으로 말씀을 나눠봤는데요. 두 번째로는 해외 파견 정책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되는 사항들에 대해서 백유라 시니어 매니저가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